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드디어 윗물과 아랫물이 가려졌습니다. 두 경기 남기고 스플릿이 결정된 것은 올 시즌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단 파이널 A에는 울산, 김천, 강원, 수원FC, 포항, 서울이 올랐고요. 강등 후보로 꼽혔던 김천, 강원, 수원FC가 나란히 파이널 A로 간 게 좀 이채롭고요. 서울이 5년 만에 파이널 A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파이널 B는 광주, 제주, 대전, 전북, 대구, 인천이 인천. 자리했습니다. 상위권으로 올라갈 것 같았던 이름들이 대거 내려와 있는 게 또 역시 눈길을 끕니다. 네 팀이 작년에는 A에 있다가 이번에 B로 내려왔습니다. 스플릿이 나뉘었다고 시즌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우승 경쟁, 아챔 경쟁, 강등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그 시작이 될 32라운드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27일 오후 7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울산전입니다. 대전 지난 라운드 전북과의 단두대 매치에서 0대0으로 비겼죠.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좋았던 흐름, 잘 됐던 부분들이 나름 잘 유지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전북과의 힘싸움에서 다소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음을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대전 최근 7경기 무패 달리고 있거든요. 9위에 자리했습니다. 대전은 이날 두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최근 공격 쪽에서 압박과 연계 핵심 역할을 해줬던 김준범이 다쳤고요. 구택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김준범은 큰 부상은 아니지만 일단 이날 출전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대전은 구택이 퇴장이 사실 아니라고 사후 감면을 기대했지만 심판평가위는 김일권 주심의 판정에 옳았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출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심판 쪽에 물어보니까 팔꿈치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사후 감면은 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은 전방 쪽에 고민을 좀 안게 됐는데요. 일단 마사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김준범의 자리는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욱이나 김민우 등이 그 자리 후보인데요. 현재 추가 부상자는 없는 상황인 만큼 이 전방을 제외하고 다른 자리들은 기존 주전 선수들이 그대로 나설 공산이 큽니다. 울산은 리그 4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선두 지켰습니다. 인천점에서 점유율 68대 32, 유효 슈팅 수 3대 0.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득점에 실패했어요. 그 관준석 봐도 팬들이 정말 이게 안 들어가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와사키와의 아챔 엘리트전에 이어서 지금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인데요. 역시 주민규의 부진이 좀 큽니다. 김판구 감독은 지금 주민규와 야구를 번갈아서 원톱으로 쓰고 있는데 야구와 달리 주민규의 골 침묵 너무 길어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골맛을 본 거 체크해봤더니 7월 13일 서울전이었습니다. 2달 넘었네요. 김판구 감독이 선임된 후에는 지금 골이 제로거든요. 주민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 아무리 게임을 잘해도 골 못 넣으면 못 이기잖아요. 또 득점은 또 감독보다는 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쵸. 울산도 주민규의 부활에 축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이 일단 김판구 감독 연착륙하면서 선두 탈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2위권과의 승점 차가 크지 않은 살얼음판 리드거든요. 네. 아마 주민규 선수 부활 많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울산은 부상자가 좀 있는데요. 정우영과 엄원상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우영은 발목이, 엄원상은 복부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출전 여부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 1승 1패입니다. 대전이 K리그1 복귀 후에 울산전 4경기 무패를 달렸는데 마지막 맞대결에서 4대1로 승리하면서 울산이 바로 대전 징크스를 깼죠. 네. 일단 대전이 최근 공격력이 좋은 반면에 울산은 수비가 안정된 모습이거든요. 특히 울산 지금 원정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입니다. 울산은 대전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한 모습 보였는데 지금 대전 스타일이 바로 그 울산이 부담스러워하던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울산도 지금 홍명보 시절과 비교해서는 김판훈 감독 체제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압박이 잘 되냐, 얼마나 압박을 잘 푸냐, 이게 이날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에서는 마사, 그리고 울산에서는 주민규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 포항은 강원을 꺾고 6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네, 포항 지원들이 저보고 승료라고 그렇게 또 칭찬을 해줬는데 기분은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홈팬들에게 모처럼 승리를 선물한 것이 박태하 감독은 좀 큰 짐을 덜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또 일찌감치 파이널 A그룹 진출을 확정지어서 남은 일정을 치르는데도 한결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뭐 금요일에 리그 경기 치르고 다음에 화요일에 상하이 포트와의 ACL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박태하 감독은 아마도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두 가지 목표가 있다면 우선
리그 19경기 연속 득점을 노립니다. 현재 18경기 연속 최소 한 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단 최다 연속골 기록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서 세운 24경기입니다. 그리고 10경기 만에 무실점도 목표로 하는데요. 포항이 최근 선제골을 내준 경기에서 승점을 따는데 애를 먹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은 지난 두 경기에서 김천에 패하고 울산과 비겼습니다. 우승을 다투는 두 팀과의 2연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시점에 충분한 승점을 따내지 못해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구단 입장에서 대단히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빈공입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고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단 5골을 넣었는데 5골 중 4골이 무고사가 터뜨렸습니다. 무고사의 올 시즌 득점 지분은 무려 45.2%에 달합니다. 거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수치인데 2020년 골무원이었죠. 울산 주니오 이후에 최다 지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고사 골을 터뜨려야지 인천이 승점을 따고 무고사가 침묵하면 인천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최영근 감독이 지적한 대로 다른 공격 옵션들도 득점에 가담을 해줘야 팀이 잔류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이 수비 일변도로 나서는 팀은 아닌 만큼 지난 경기에서 후반 교체로 뛴 제르소의 빠른 발을 조금 더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장기 결장 중인 델브리지와 송시우는 이번 주말도 힘들어 보인다는 전언입니다. 포항은 지난 강원전에서 좋은 모습 보인 윤평국에게 다시 한번 골문을, 그리고 이번 달부터 컨디션이 확 살아난 조르지에게 다시 한번 최전방을 맡길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경기에 빠진 풀백 어정원은 인천전 출전 역시 지금 미지수라고 하고요. 백업 골키퍼 이승환은 지금 부상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포항이 5전 3승 2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포항 홈인 스틸리아드에서 인천이 4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고 그 4경기에서 단 2골만을 내주면서 인천식 수비가 포항에 어느 정도 먹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홈 승리 기운을 얻은 포항이 우세할지 아니면 잔류 DNA가 이제 슬슬 발휘될 타이밍인데 인천이 유리할지 불금에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을 인천. 네, 가을 인천. 키플레이어는 골을 노릴 두 선수 조르지와 무고사로 정하겠습니다. 네, 28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대구전입니다. 우승에 도전하던 강원의 기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 승점을 딱 1점밖에 더하지 못하면서 순위도 3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직전 포항전에서도 1대2로 패하면서 지금 6연패 탈출에 재물이 되고 말았는데요. 최근 강원의 부진 역시 수비입니다. 5경기 연속으로 지금 멀티 실점 중인데요. 그래서 포항전에는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3백으로의 전환인데 변형된 형태가 나름은 좀 잘 된 것 같아요. 포항전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좋았습니다. 강원이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가 저는 코칭 스태프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상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고비가 생기면 선수들의 포지션을 바꾸면서 답을 찾았거든요. 이유현 선수라든지 이기혁 그쵸? 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이번에도 제한된 자원 속에서 부분 전술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이 복귀한 가브리엘이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크더라고요. 가브리엘이 해주면은 이 코바체비치의 투톱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기거든요. 네. 일단 강원은 기존의 이지솔, 김대우 외에는 특별한 부상자 없이 이번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구는 오름세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예요. 직전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도 막판 터진 세징야의 극장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대구는 특유의 이 선수비 후역습, 그러니까 내려서서 진을 친 후에 빠르게 역습으로 나서는 이 과거 형태로 회귀하면서 가파르게 승점을 쌓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 보면 모두 점유율에서 상대에서 밀렸거든요. 물론 이 과거처럼 좀 극단적으로 밀리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이 슈팅 수는 나름 대등하게 싸우는 과거 이 대구만의 스탯이 요새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이번 경기 고민은 김진혁의 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부상 여파가 남아 있어서 이번 경기 출전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단 박진영이 그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카이오가 지난 경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김진혁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박진영이 중앙으로 포진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경기에서는 바셀로스, 이탈로, 홍철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럼 스쿼드의 무게감이 좀 실리긴 했는데 박창현 감독의 교체 타이밍이 좀 아쉽다는 평가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서 좀 체력적 부담이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게 약간 대구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은 강원이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 5월 맞대결에서는 2017년 이후 7년간 이어온 대구 원정 징크스도 끊어냈는데요. 다만 현재 흐름 다소 상반된 상황이라는 게 변수고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좀 상승을 확정진 강원보다는 물론 뭐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대구가 조금 더 절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양 팀의 득점 범프가 75분 그리고 90분 사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막판이 역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올 시즌 대구전 멀티골 기억이 있는 이상원, 대구는 최근 폼이 좋은 정치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7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네, 선두 탈환을 노리는 김천 그리고 리그에서 이제 안정적인 7위가 목표가 된 광주의 만남입니다. 김천은 수원FC 꺾으면서 2연승 6월 이후에 첫 연승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두 울산이 같은 라운드에서 비기면서 승점 2점 차로 추격을 했고요. 사실 지난달만 돌아봐도 대구전처럼 쉽게 무너지는 경기도 나왔고 뒷심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병 그리고 일병들이 고르게 활약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박찬용을 새롭게 투입해서 3백을 가동한 뒤부터 반등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연승을 하면서 6골을 각기 다른 선수가 넣은 게 눈에 띄는데요. 뭐 박상혁부터 뭐 이동경, 이동준, 김대원, 김승섭 이렇게 공격진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될 선수들이 득점을 해줬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모인 팀이 김천이잖아요. 그런 개인기가 최근에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것 같고요. 특히 시즌 중에 합류한 이동경 막 합류했을 때는 뭐 기초 군사훈련 여파도 있고 몸이 무거워 보였는데 최근에는 시즌 초 네, 울산에서 하드캐리하던 그때의 폼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무서웠죠. 그렇죠. 차면 들어가는 아마도 국대에 재발탁된 것이 좀 선수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핵심 수비수 박승욱은 지난 광주전에서 햄스트링 쪽 문제로 명단 제외됐지만 정정용 감독 피셜로 이르면 이번 주에 복귀할 예정이고요. 부상을 당한 서민우 김민덕은 한번 체크를 조금 더 해볼 것 같습니다. 광주는 포항 요코하마 꺾고 흐름을 타는가 싶었지만 홈에서 제주에 충격패를 하면서 뭐 이 경기 전에는 상성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홈 이점도 그렇고 제주가 원정에 약한 것도 그렇고 광주가 조금 유리해 보인다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슈팅수 단 2개만을 때리면서 제주에 패배를 했습니다. 데미지가 좀 상당했습니다. 뭐 이정효 감독은 내 잘못이다 뭐 이렇게 자책도 했었는데요. 하스가 좀 확정된 경기라서 라커룸 분위기는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이날 호재가 있다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와 잘 싸워주는 선수죠. 이건희가 카드 징계를 싣고 돌아옵니다. 이정효 감독이 뭐 삼성과 이선에서 뭐 패스 연결, 선수 움직임, 그래서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공격 축구를 지향을 하지만 최전방에는 꼭 장신 공격수를 세워두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지난 제주전에선 김윤호 2007년생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고 이건희가 돌아오면 무게감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허율도 선발 복귀를 노리고요. 내달 1일에 가와사키 원정 경기도 있어서 뭐 아사니, 정호연, 가브리엘, 이희균 이런 핵심 자원들을 총투입할지 아니면 가와사키전에 대비해서 로테이션을 돌릴지는 아마 이정효 감독이 마지막까지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미드필더 박태주는 복귀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 팀은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각자 홈에서 1승씩 챙겼는데요. 지난 두 경기에서 패한 팀에서 모두 퇴장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카드가 어느 팀에 나올지 나오긴 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김천 이동경, 광주 정호연으로 하겠습니다. 30일에 10월 A매치 명단이 발표되는데 두 선수는 아직 대표팀 레귤러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만큼 홍명보 감독에게 실력을 어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시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제주전도 보겠습니다. 전북 최근 리그 5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본궤도에 좀 오른 모습인데요. 지난 대전장에서도 0대0 무승부 거뒀습니다. 김도영 감독 원정에서 얻은 승점이라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 차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북 반등의 힘은 역시 수비입니다. 최근 4경기 연속 클린시트인데요. 전북은 이영재를 중심으로 위에서 누르고 또 김태현의 공격 가담을 최소화하는 다소 수비적인 전략을 통해서 수비 안정화에 성공했습니다. 수비 라인을 고정시키면서 이 조직력을 높인 선택도 좀 맞아떨어졌고요.
다만 지금 다소 내려선 정적인 형태다 보니까 공격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수협전 6골을 제외하면 5경기 무패를 달리는 동안에 넣은 골이 3골밖에 없거든요. 무득점 경기도 2번이나 됐고요. 김정 감독은 지금 일단은 공격력보다는 뭐 기동력이나 수비력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좋은 공격 자원들을 벤치에 앉히는 다소 좀 보수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등권에 일단 현실론에 좀 근거한 거겠지만 전북이 갖고 있는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를 감안하면 다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지난 대전전에서 안톤과 충돌에 쓰러진 송민규는 어깨 쪽 부상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경기 출전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박진섭의 상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제주는 지난 광주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제주는 진짜 위기다 싶을 때 승리로 바꾸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일단 강등권과의 승점 차를 벌렸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제주도 바짝 긴장한 상태입니다. 제주의 승리 공식은 명확합니다. 제주가 최근 승리한 3번의 경기 보면 모두 무실점 승리였어요. 이 기간 동안 제주는 실점하면 졌습니다. 우승부도 없었어요. 예. 결국에 제주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정화돼야 승리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건데 임채민, 김건우, 이주용이 선발 복귀전을 치렀다는 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을 앞세웠던 지난 광주전에서도 무실점 승리 거뒀거든요. 남은 일정에서도 이들의 안정감 있는 수비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 공격 쪽에서는 이 카이나의 활약이 조금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제주는 남태희의 출전 가능성이 여전히 50대 50이고요. 추가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올 시즌 맞대결 1승 1패로 팽팽합니다. 양팀 모두 홈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특히 전북은 최근 제주와의 홈 맞대결에서 8승 2무 1패 절대 우위에 있었다는 점에 큰 기대를 할 것 같고요. 제주는 원정 4연패를 지난 광주전에서 끊었다는 점을 아마 좀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에서는 공격진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안드리고 제주에서는 지난 광주전에서 아주 오랜만에 골맛을 본 서진수를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29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수협전입니다. 네, 파이널 A 확정했다고 끝이 아니죠. 양팀 모두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정팀 수협이 승점 48점으로 4위고요. 서울이 승점 1점 차인 47점으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날 경기를 놓치면 선두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팀 감독은 어떻게든 이 경기를 잡으려고 할 것 같고요. 최근 양팀은 나란히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서울은 강등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북, 대전, 대구를 상대로 2무 1패 아쉬운 성적을 거뒀고 수협은 전북, 김천에 패하고 강원과 비겼습니다. 서울이 최근 3경기에서 아슬아슬하게 비기거나 패했다면 수협은 최근 2경기에서 도합 10골을 내주면서 약간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팬들은 우려할 것 같은데 최근에 팀에서 점점 영향력을 넓혀가던 손준호가 계약을 해지한 뒤로 팀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록만 봐도 키패스, 슈팅, 크로스, 태클, 특히 평균 실점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에서 잘 싸워준 덕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수비 불안이 도드라지는 그런 모양새고요. 이날은 지금까지 많은 활동량 그리고 패스 연결로 중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강상윤이 지난 김천전에서 당한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돼서 중원을 운영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문정 감독이 올해 수협에 부임해서 3번이나 2연패를 당했는데요. 2연패를 한 다음에는 빠짐없이 2연승을 해서 분위기 반등을 잘 시켰습니다. 이날도 그럴지 한번 보고 싶고요. 워낙 스몰 스쿼드로 운영되는 팀이라 선발진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지난 3경기 돌아보면 슈팅 수가 과거와 비슷하게 유지가 됐지만 슈팅 집중력 유슈팅 비율이 확실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터셉트 그리고 차단과 같이 상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지표도 소폭 떨어졌는데 5연승 할 때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발휘해야 연속 무승을 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변수가 있다면 김주성의 몸 상태입니다. 지난 대구전에서 발목 쪽 문제로 교체가 됐는데 아주 심한 부상은 아닌 걸로 알려졌지만 경기 전까지 아마도 발목 상태를 체크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김주성이 빠진다면 야잔 권한규 듀오가 호흡을 맞출 것 같습니다. 기성용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상성에서 서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최근 8번의 맞대결에서 6승 2무 무패 중이고요. 홈에선 6승 1무 중입니다. 다만 수협이 원정 성적이 현재 12개 팀 중 가장 좋은 팀이라는 점은 승점을 가장 많이 쌓았습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윌리안, 수협 안데르손으로 하겠습니다. 윌리안은 서울 와서 수협전 5경기에서 3골 강한 면모를 보였고요. 안데르손은 최근 5경기에서 5골
그냥 강합니다. 네. 자, 32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건진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